국회의사당 앞에도 우리 일상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일반 시민과 군인이 대치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 길거리에서 저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다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남리 같지 않은 거거든요. PTSD의 대표적인 증상은 한 4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하나는 증상에 대한 재경험이에요. 지금 마치 그 상황이 다시 올 것 같은 불안이 드는 거예요. 국가적인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군인들이 우리 일상생활을 침범해 들어오면 어떡하지에 대한 염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거를 회피하는 증상도 있어요. 왜냐면 가면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과각성이에요. 예민한 거죠. 내가 사소한 일에도 자꾸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긍정과 부정에 대한 생각을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데, 부정적인 감각이 조금 더 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상황 판단에 있어서 평소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것들이 PTSD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 계엄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오늘 주제는 한 2가지 정도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 이 상황들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 같이 TV나 이런 쪽에서 노출이 되는 분들에 대한 정신과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정치 상황이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랩 공간 정신건강의학과 이광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이광민입니다. 참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사실 이광민 원장님은 굉장히 즐겁게 정신과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저도 오늘 좀 가볍게 가고 싶은데 가볍게 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어가지고 예. 제가 평소보다는 좀 무게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정서적으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환경적인 요인들이 워낙 지금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자꾸 뉴스 같은데 더 민감하게 좀 찾아보게 되고, 예. 그리고 이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저도 잠깐 예민하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삶이 살짝은 이렇게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좀 긴장감이 계속 그쵸. 유지돼 있는 상태가 되고 계속 뉴스를 찾아보게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우선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게 보통 이제 트라우마라 그러면은 이게 개인적인 정신 질병,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질병, 질환? 어찌됐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이 있죠. 근데 다만 그런 질환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게 외상 후거든요. 포스트 트라우마틱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선행된 이후에 생기는 정신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역시도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죠. 국가적인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정신질환이라 그러면은 이제 내 개인에 대한 부분인데, 네. 뭔가 이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인 트라우마 상태라는 것이 좀 의학적으로도 있는 개념인가요? 네, 물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서 얘기하는 트라우마는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다 포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실제로, 혹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걸 옆에서 직접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봤다거나, 예. 가까운 사람이 어떤 그런 상황을 닥쳤다거나. 근데 이게 사소한 작은 일들을 포함해서 되게 국민들 전체가 경험할 수 있는 외상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이태원 사건이 있었고, 예전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죠. 맞아요. 그때는 진짜 국민적인, 그때는 이제 추도라고 표현은 했었지만 뭔가 이렇게 국민들 모두가 그 삶 안에서의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이제 항상 자기 일 안에서도 좀 무기력한 느낌을 좀 받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설령 직접적인 나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사실 그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건 아무래도 계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전국도 있었겠지만
그 정말 군인들이 총을 메고 국회로 진입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목적성을 보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정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폭력 사태까지 발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은 그 다음에 할 때는 이번에는 폭력 시위가 없었지만 그 다음에는 폭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 때문에 이게 뭐 자다가도 이제 뉴스 다시 찾아보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계엄 이후에 트라우마를 경험했거나 지속했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7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계엄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 계엄 상황에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 초등학생 딸이 되게 불안해했었어요. 전쟁이 나는 거냐고. 네, 왜냐면 갑자기 TV에 군인들이 총기를 들고 중무장한 상태로 국회를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부딪히는 거를 보게 되니까 그런 상황들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영역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너희 조금만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 너희들이 조금만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어? 라는 어떤 경고성, 협박성 느낌이 그쵸. 다분히 있잖아요. 그 처단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막상 정치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어떠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에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선관위 주변에서는 일상 도로 옆에 군인 병력들이 배치가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사당 앞에도 우리 일상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일반 시민과 군인이 대치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건 마치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 모든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간접 경험했다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저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다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남리 같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계엄령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역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공포를 유발했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데 이게 뭐 어떤 내가 뭔가 이렇게 편치는 않아, 편안한 상태는 아니야. 근데 그게 뭐 어떤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증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증상으로 좀 구체화되나요? 일단 PTSD의 대표적인 증상은 한 4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하나는 증상에 대한 재경험이에요.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그 상황이 다시 올 것 같은 불안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표적인 게 계엄령 또 발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뉴스 속보 뜨면 괜히 대통령실에서 뭐 발표한다 그러면 괜히 약간 놀라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론 계엄령 상황은 해지가 됐지만 그 상황이 또 발생하면 어떡하지? 혹은 국가적인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또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해서 군인들이 우리 일상생활을 침범해 들어오면 어떡하지에 대한 염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거를 회피하는 증상도 있어요. 왜냐면 가면 불편하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탄핵 정국이나 계엄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정보를 얻는 측면도 있지만 그걸 봤을 때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내가 느끼는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과각성이에요. 예민한 거죠. 내가 사소한 일에도 자꾸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긍정과 부정에 대한 생각을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데 부정적인 감각이 조금 더 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상황 판단에 있어서 평소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것들이 PTSD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기가 뭔가 좀 불편함이 있거나 뭐 지금 말씀대로 평소보다 내가 좀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가 내 때문에 그럴 수 정신에 약간 있다고. 영향을 미쳤다
있다라고 네.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생각할 것도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뭔가 불안해 있다는 거를, 평소 같지 않다는 거를, 그리고 사회가 뭔가 불안하다는 거를 아이들이 직감적으로 느껴요. 그쵸.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아직까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판단력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객관적인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도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나 너가 처해 있는 환경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막아줄 거야 라고 안심시켜 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저녁에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저녁 먹고 있다가 뉴스를 보고서 이게 하고서 이제 바로 전화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네. 직업이 이런 쪽이니까 전화 돌리면서 이게 혹시 뭐 어디에 뭐 있냐, 어디에 무슨 일 났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갑자기 아빠가 그냥 저녁에 멀쩡하게 있다가 막 부랴부랴 막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 있냐 그런데 그것도 그걸 다 설명하기도 또 되게 길더라고요. 네, 맞죠. 그래갖고 좀 그랬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좀 가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렇게 잘 해결되고 있어라고 좀 설명을 네.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뭐 지금 주변에서 보면은 뭐 이건 뭐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한 거를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 앞에 일부러 가서 같이 하시는 가족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저희 가족도 그런 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언론계 쪽의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을 좀 봤을 때, 확실히 그 좀 연차 많은 선배들은 예전에 그 경험이 있어서 이거 지금 출근을 하게 되면은 좀 오래 있겠구나. 그래서 양말을 두 켤레 세 켤레 챙겨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직원 그 후배 기자들한테 메시지 보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계엄 상황 되면 이제 언론이 다 통제가 돼버리니까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건데, 우리 한번 그래도 우리가 기자로서 활동을 좀 열심히 해보자라는 메시지도 뭐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사실 그 원장님은 또 의료계 쪽 분이잖아요. 심지어 포고령에, 그러니까 언론도 포고령에 있었고 의료계도 또 포고령에 있었잖아요. 그쵸. 좀 그 의료계 인사들은 좀 반응들이 좀 어땠었어요? 우선은 지금 어찌됐건 의료개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거를, 또 일부 시민분들은, 일부 국민분들은 의사들이 또 의료개혁에 아무래도 지금 네.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더 목소리 내는 거 아니냐라고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포고령 안에는 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특히 뭐 말이 안 되는 게, 파업 중인 의료인은 예. 즉각 뭐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예. 예. 근데 바로 의협에서 성명 나와서는 사직 중인 의료인은 있어도 파업 중인 의료인은 없다. 이것도 약간 그렇죠. 코미디죠. 그렇죠. 코미디입니다. 네, 코미디고, 이때까지 어떤 그 계엄령 포고문에 이렇게 뭐 한 직군에 대한 걸 집어넣어가지고는 그쵸.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역사적으로도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씁쓸하죠. 씁쓸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톤이 높아지는 게, 그때 당시에 계엄령이 만약에 유지가 됐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을 제가 가지고 있다 그쵸. 보니까 예. 저도 약간 예민해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원장님,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비상해제 선언 의결이 나면서 지금은 이제 다시 평화 상황으로 돌아왔잖아요. 뭐 짧은 기간 네. 동안이 지나고서 다시 평화 시기가 왔고, 정말 다행이죠.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논쟁들이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좀 그러니까 사안은 사안대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부분들은 보통 치유가 되는 과정, 아니면 치유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해주기 위한 조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정신과 의사 510분, 예. 510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에는 뭐 정치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계엄, 그리고 탄핵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시국선언문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는 안전 확보. 우리 사회가 그런 계엄령의 위협에서 안전하다는 거를 확보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엄과 관련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런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럴 때 트라우마는 극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트라우마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 치유가 되는 과정들이 그쵸. 진행이 된다는 거죠. 트라우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트라우마 상황이 과거의 상황으로 넘어가고 더 이상 그 트라우마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게 전제돼야지 그 치료에 대한 게 가능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이 시국선언을 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이게 아무래도 이걸 성명을 내신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 정치인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이런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렇죠.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몇몇 의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어떤 의사분들은 이게 자기가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어떤 논쟁인가요? 뭐 우선 말씀드릴 거는 정신과 의사의 시국 선언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정신 상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는 안전 확보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과 이제 책임자 처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 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정신과 의사가 어떤 대중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정신과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 이거를 금하는 윤리 규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윤리 규정. 그러니까 사회 예를 들어서 뭐 TV에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윤리 규정입니다. 이건 윤리 다만. 규정. 이거는 미국에서 미국 정신과 의사들의 단체인 APA라는 곳에서 먼저 제정이 돼 있는 규정이고요. 골드워터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골드워터 룰. 사람 이름인가요? 네. 베리 골드워터라는 그 1960년대에 공화당 대선 후보였어요. 근데 더 팩트라는 미국에 있는 그 잡지, 그러니까 뭐 시사 저널 같은 데겠죠. 저널에서 정신과 의사 2만 명에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드워터라는 대선 후보가 정신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합당한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해요. 야, 그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딱 모집단이 정신과 의사들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10만 명이 넘게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회수가 된 거는 답변이 온 거는 한 2천 몇 개 정도가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골드워터의 어떤 정신과적인 상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정신분열병이다, 뭐 자기애성 성격이다, 뭐 소시오패스다, 뭐 이런 언급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때 당시 시점이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에는 정신과 진단 체계 자체도 조금은 불명확했던 시대예요. 1970년대 초반에 로젠한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로젠한 아마 심리학자고요.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가짜 환자를 만들어요. 한 20명 정도의 가짜 환자를 만들어서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는 진료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귀에서 계속 쾅쾅쾅쾅 쿵쿵쿵쿵 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라고만 주장을 하라고 했는데 이 20명 중에 19명이 다 정신과 병원에 강제 입원이 돼요. 그래서 뭐 조현병이다, 양극성 장애다, 그리고 심지어 입원 기간도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해주고 문제가 없어요라 그럼 문제가 없다고 진단을 해준다는 거네요. 근데 그것도 무슨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도 아니고 귀에서 계속 쾅쾅쾅 소리가 나요. 요것만 주장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명증 이런 거 걸린 사람도 정신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는 뭐 소아과 의사도 있고 화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근데 다 입원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과 의료계가 발칵 뒤집혀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단체계가 이렇게 허술한 거였냐, 그리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였냐 라고 해서 그 이후에 DSM이라는 정신과 진단체계가 1에서 2로 개편되면서 좀 일관성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료체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워터 룰이 있었던 1960년대 중반에서 뭐 물론 여론조사 방식도 너무 좀 터무니없죠. 그렇죠. 네, 10,000명이 넘게 넣어서 뭐 2,000명 정도가 회수가 됐다 그러면 일단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골드워터 룰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였던 그 잡지사의 여론조사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기도 했거니와 예. 실제로 명예훼손 여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쵸. 실제로 75,000불 가량의 명예훼손으로 그 편집자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네요. 일단 언론에서의 명예훼손에 걸리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아까 윤리 규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의료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진단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그렇죠. 했던 것 그리고 같으네요. 골드워터 룰 자체는 현재까지도 윤리 규정상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우리나라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과 의사들의 단체에서도 윤리 규정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 보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대상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한 환자에 대한 그 누군가에 대한 진단을 언급하는 것은 윤리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금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네요. 일단 진단 자체의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환자가 자기의 어떤 진단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네. 의사가 그걸 공개해버리는 그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접 정보만 가지고 어떤 정신과적인 전문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부정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또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예를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보고 있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요. 거짓말하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뭐 무서운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괜찮은 건가? 근데 그거는 본인이 가서 진단을 받고 자기가 자기 진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가 문제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미국 사람들도 분명히 이게 궁금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유권자로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골드워터 룰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트럼프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예. 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축의 이야기가 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중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급력이 있는 그쵸. 자리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대통령직이라는 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그만큼 뭐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듀티 투 원이라 그래서 경고에 대한 의무를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듀티 투 원, 경고의 의무. 정신과 의사로서 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극히 위험하다. 예. 주변의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 그런 경우에는 경고를 해야 하는 게 오히려 전문가의 의무 조항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랑 유사하냐면요. 타라소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라소프 네. 원칙. 예. 정신과 진료를 실제로 본 거예요. 한 환자가 와서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봤어요. 근데 이 환자가 타라소프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망상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의사가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거 공표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설령 제가 진료를 받다 하지만 이 사람의 동의 없이 외부에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정신과 의사가 이 타라소프를 죽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망상체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을 해요. 그 상황에서 이 환자가 타라소프를 죽입니다. 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타라소프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명백하게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미칠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예. 주변에다가 혹은 공권력에게 알려서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말려야 한다, 막아야 한다, 혹은 입원을 시켜야 한다라는 원칙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실제로 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죠. 그 당시에 실제로 대선 때 어때 정신과 쪽에서 뭔가 트럼프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 약 한 30명 좀 안 되는 20 몇 명 정도의 정신과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책을 내요. 책을 냈다고요? 네, 아예? 책을 냈습니다. 책을 발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한 위험을 알려요. 네, 그거는 실제로 대면을 해서 진료를 보고 진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대통령을 수행하면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을 한 내용들과 그리고 행동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요번에 돼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다양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걸 언급을 한 거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단은 불쾌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명백한 정치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정신의학과 그 의료계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아까 30명 정도가 움직였다 그랬었는데. 논쟁이 끝까지 지속되긴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정신 상태에 대한 논란은 전 대통령을 수행할 때도 언급이 계속 있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도 또 부각이 됐고요. 근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논쟁 중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확실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즉 20몇 명의 그 트럼프의 정신 상태가 위험하다라고 언급한 여기서는 이제 자기애성 성격, 병적인 자기애와 소시오패스를 대놓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처벌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안에서도 두 가지 입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개적으로 그 누군가의 정신과적인 상태를 진료하지 않고 언급하는 거는 신중해야 한다.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정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파급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가가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할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자연과학이 아니니까 뭔가 정답이 딱 있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 이런 논쟁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말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신중하게 공개를 할 때는 이거를 내가 왜 공개를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거겠죠.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해요. 아까 언급했던 소시오패스라든지 뭐 연극성,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증 정신질환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게 되면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적어도 사회적으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자문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보자면 이거는 근데 제가 뭐 정신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성향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저 사람이 좀 너무 뭐 매정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공감을 잘 못한다든지 했을 때, 야, 너 소시오패스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성격적으로 조금 이상한 거하고 이게 정신 질환이 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적인 영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에서 형성돼요. 그리고 일정 부분 주로 대인관계에서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정 부분 본인의 삶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일관되게 왜곡된 망상이나 증상이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해요. 반면에 정신과적인 질환이라는 거는 이러한 증상 자체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고 일관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는 피해가 명백하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모나고 공감 잘 형성하지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이면 아유 정없어 뭐 이런 정도지만,
진짜 이게 질환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이게 너무 심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고를 친다거나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뭐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 사고를 치는 건 아니지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면서 예. 본인에 대한 자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어떤 자살에 대한 생각들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질병인 거잖아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중증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왜곡된 신념이 동반되면서 망상이죠. 네, 망상이 있으면서 이거를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반된 행동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 수준에 있습니다. 예. 반면에 내가 경험했던 영역들이 특정 트라우마라든지 혹은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환경에서의 어떤 영향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이렇게 비껴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색안경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정 상황에서 대인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경험했던 어떤 패턴들이 재반복되면서 때로는 되게 왜곡되게 행동하고 때로는 되게 민감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그 누군가의 공감을 전혀 못하면서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게 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치인에 대해서 정신을 얘기하는 것은 좀 뭐랄까 그 자기하고 다른 정치라는 게 사실 사람 마음속에 일종의 뭐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하고 좀 이렇게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분명히 심정적으로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저희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정신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 그때 당시엔 최준실이죠.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 가스라이팅 당한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영역이 일정 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적인 상태에 취약성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아마 많은 사람들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신과 의사가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냥 술 마시면서 떠드는 얘기랑은 차원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정신과 의사 몇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한 언급을 해요. 정신 분석적으로 뭐 어떤 상황에 있다 혹은 심지어 조현병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러한 언급이 아까 트럼프 상황에서 언급드렸던 듀티 투 원에 해당되는지 즉 경고의 의무에 해당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조금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언급을 통해 가지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고의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미 탄핵 정국이었거든요. 이미 탄핵돼 있는 상황이었고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신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필요한 경고의 의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그 의사가 이제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으니 전문가의 어떤 직업 정신으로서 윤리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사회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것에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추가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 이야기는 정말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였어 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또 별도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전문 지식도 포함될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가 이런 거예요. 아마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국방부나 뭐 CIA나 대통령 뭐 백악관이나 이런 어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을 미국 안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동맹국인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 빠졌잖아요. 대통령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 가지고 한국 대통령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는 되게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선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카다피가 독재를 하고 있을 때
미국 내에서 카다피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을 정신과 의사들한테 맡깁니다. 아, 더 옛날로 넘어가면은 나치 히틀러가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는지를 미국에 있는 정신 분석가한테 정신 감정을 맡깁니다. 그 확인된 얘기인 거죠, 네. 이거는? 확인된 얘기고 실제로 카다피에 대한 언급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골드워터 룰이나 두티투 원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사실 그것도 뭐 사실 뭐 카다피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히틀러를 저항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네. 저 사람의 정신 상태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독일 선거에 뭐 미국에 가서 투표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대비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 자문을 받거나 분석을 하는 행동들은 자주 있다는 거네요. 미국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령 실제로 진료를 보지 않았지만 한다는 거거든요. 미국 국가적인 이득을 위해서. 즉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이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해 주는 게 우리 사회의 안녕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그래서 오늘 MBC 뉴스를 보면 예. 일단 익명이긴 합니다만 정신과 교수님이 현 대통령의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원론적인 의미 이상을 담고 있는 거긴 하죠. 이렇게 말씀을 좀 조심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뭐 그냥 아무 일 없는 사람한테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 그 전 단계에서 언급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현 대통령이 이런 상태, 정신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고 정식적인 어떤 평가가 정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적인 절차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저 역시도 지금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발표 등등을 종합해서 저는 공적인 정신과 기구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걸 검토를 하고 만약 우리나라에 어떤 중대한 위험이 될 여지가 있다면 공표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듀티 투 원인 거죠. 공표까지. 네. 근데 사실 공표 안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대통령 얘기가 아니라 그 환자의 경우에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당신이 뭐 사회생활을 할 때 좀 중단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그 비공개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우리가 대통령 주치의가 있잖아요. 예. 주치의 안에 정신과 의사가 정식으로 포함돼서 일정 부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특수 상황에서 그거와 관련된 걸 일정 부분 주장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자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표가 아닌 방법으로도 뭐랄까요 그 사회적인 어떤 경고의 의미의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자문위 안에 정신과 의사가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내과적인 신체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직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반드시 이거는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취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육체적인 그 질환과 정신적인 질환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범주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의사들이 뭐 이게 사실 외과적인 뭐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면 대충은 아니까 그런데 정말 딱 봤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뭐 내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봤는데 저거 문제가 좀 있은 것 같은데 이거 정식 진료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 정도면은 좀 공식적으로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야기군요. 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러게요. 아픈 거는 본인이 아픈 건데 정신 쪽에서 나오는 어떤 지시나 행동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의 행동은 국가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 더
무게 있게 생각할 필요가 좀 그러니까 즉 있겠네요.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네, 어떤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건강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근데 대통령의 건강에는 신체 건강이라는 것도 있지만 정신 건강도 같이 포함되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요새 뭐 댓글 분위기가 굉장히 험합니다. 이게 저희도 방송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운데 댓글이나 이렇게 뉴스나 기사의 댓글 이렇게 보면은 그 제정신이냐 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제정신이냐라는 게 일단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에서는 이게 뭔가 이렇게 보편적이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상식선을 좀 넘어선 것 같다라 싶었을 때 보통 제정신이냐 이런 표현을 쓰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의료적인 전문적인 수준에서 제정신인 경우, 제정신이 아닌 경우 이거는 좀 구분할 수가 있나요? 우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 범주라고 얘기하는 제정신.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있냐가 제정신이냐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쨌든 사회 문화적인 범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불면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의 방식이야가 되면은 그게 제정신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이거죠.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고려장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일정 부분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 그쵸. 예. 예. 사회 문화적으로 좀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잉카 문명에서 뭐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거나 뭐 식임 뭐 이런 뭐 문화가 있다거나 그쵸. 이런 경우에는 그 집단 내에서는 사실 제정신의 영역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즉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문화적인 범주에서의 어떤 정규 분포 공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중간 지점에 가장 가까운 생각일수록 제정신의 영역에 들어가겠죠. 예. 근데 이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휘청휘청 거린다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법률 규칙입니다. 아, 그쵸. 예. 예. 지금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헌법이겠죠. 예, 예. 예. 헌법이라는 기준으로 그 헌법이라는 기준에서의 정규 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는 그 공통 분모 안에 공통된 생각 안에 제정신의 영역이 들어가는 걸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는 네. 거고 제정신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뭔가 좀 사회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이거를 제도화를 시켜서 이렇게 막아놓는 거고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등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의 영역이 훨씬 더 넓은 거겠지만 법을 안 지키고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안 지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게 범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 위반, 예, 뭐 예. 경범죄, 사소한 경범죄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저도 때로는 할 때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되게 심각하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법률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담겨져 있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규정 위반까지 다 뭐 제정신의 영역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헌법은 약간 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국가는 이런 기준이 있어. 네.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뭐 네가 아침에 밥을 2번 먹어라 3번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공감대를 우리가 가지고 사회를 꾸려 나가자라는 거기 때문에 정신하고 헌법을 좀 등치를 좀 시켜주신 기본 거군요.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예.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의 기본 축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헌법을 제가 예로 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제정신의 범주가 봤을 때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도 제정신 얘기를 하지만 예상 가능한 범주를 벗어난 행동? 그렇죠. 그거는 사실 규정의 문제는 아니지만 딱 봐도 저 제정신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 개인이 예. 아까 전에 그 제정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이런 기준 축에 따르는 정규 분포겠지만 한 개인이 때에 따라서 이 기본 축에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본 축에 맞춰 가지고 이 정규 분포 곡선 안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개방성이 있어야 돼요. 개방성.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에 대해서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식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들으려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하게 느껴져.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른바 이제 객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이 맞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상태. 네. 그걸 이제 개방성. 다소 나랑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 이 사회적인 정규분포 안에 있다면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지? 저 사람의 어떤 사고 체계에 대해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내가 내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예측 가능성이 생겨요. 예측 가능성. 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나의 생각이 그 누군가의 판단이나 생각에 대한 거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지 않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나만의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만 제정신이네. 그렇죠. 남들 본인만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네. 본인은 내가 제정신이고 남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정신의 정의는 사회적인 정규분포 곡선 안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한들 사회적인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참 되게 경직적이면서 경직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너무 이제 말장난같이 느껴지긴 네. 하지만 대충 보시는 분들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근데 뭐 진짜 자기만의 독불장군으로 생각하고 살아도 이게 사회 범주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면은 그냥 그러고 사는 거고. 받아들여 줄 수 있죠. 충분히요. 그럼 제정신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사람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이러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겠구나에 대한 걸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그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거는 국민들의 정신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뭐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에 대한 그런 정신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좀 어떤 얘기나 제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쨌든 국가적인 트라우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망 확보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공적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대중에게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반드시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한 전문성. 예. 그리고 이러한 공표를 했을 때 반드시 사회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필요할 거예요. 예. 이거를 사회적인 아까 그 듀티 투 원이죠. 경고에 대한 의무와 골드워터 룰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제정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거는 안 보려고 한다면 그것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보고 싶지 않은 거를 다 바라보면서 그 객관성을 유지해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걸 유지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버리면 나의 판단은 왜곡돼요. 그리고 내가 이 한쪽만 바라본 거에서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신념이나 믿음이 왜곡돼 버리는 거거든요. 왜곡된 신념의 다른 표현은 망상입니다. 네. 망상의 정의는 왜곡된 신념이에요. 근데 이거의 기본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적어도 뭐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떠나서 그냥 지금의 대통령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거는 안 보고 있다면
이거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거는 골드워터 룰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건 두티투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어의 정의가 오늘 방송을 꿰뚫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곡된 신념이 망상이다. 그리고 이게 망상으로 가는 과정은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보지 않고 네. 보고자 하는 것과 믿고자 하는 것만 극단적으로 믿는 것,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왜곡된 신념이 망상이란 단어의 정의다. 그 말씀 참, 이거는 누가 됐든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국회의원이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정말 명심해야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고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보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아예 안 보는 것도 문제고, 힘들지만 내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보고 싶은 것과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골고루 소화를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제정신이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디 편을 드는 걸 떠나가지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내가 보기 싫은 것도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나가고 상대방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도 들어보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의 입장에 대한 걸 또 주장하고, 이런 과정이 건강한 토론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정신의 영역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제정신이, 가만히 있으면 제정신인 줄 알았는데 제정신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죠. 판단이 필요한 네. 거군요. 고도의 정보를 습득하면서 내가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리더들, 자신들이 가진 권한만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서 다소 자기가 정신적으로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거, 바라지 않는 것들을 골고루 소화하고, 거기서 남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제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인드랩 공간의 이광민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